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제가 웨딩 Q&A 컨텐츠를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질문들 같은 경우는 제가 Q&A 영상 찍을 건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다른 웨딩 콘텐츠를 올렸을 때 신부님들께서 준비하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을 질문 주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들 중에 이거는 다른 분들도 조금 궁금해 하실 수 있겠다. 그런데 이때까지 웨딩 콘텐츠 중에서 따로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 그런 질문들을 7가지 추려가지고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장 이제 예식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것 같은데, 결혼식장 고르는 꿀팁이 있나요? 이 질문이 조금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결혼식장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님들께서만 협의를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 부모님의 의사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을 둘러보고 계약하시기 전에 이제 양가 부모님께 확인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웨딩홀을 둘러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월 달에 할 건지, 그리고 토요일에 할 건지 일요일에 할 건지 그 요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시간대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11시나 11시 반 첫 타임에 하겠다, 아니면 12시에서 2시 사이를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하겠다, 아니면 우리는 조금 늦어도 되니까 뭐 3시부터 5시, 6시 이렇게 오후 시간대도 괜찮다. 요즘은 오후 시간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대를 한번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대략적으로 보증 인원은 어느 정도 잡으면 될까요?를 물어보셔서 이제 뭐 시댁 그리고 친정의 부모님들 손님이랑 이제 신랑 신부님들의 손님을 합쳐가지고 대략적으로 보증 인원이 뭐 200명이 될지 250명이 될지 아니면 300명, 350명이 될지 이런 것도 보증 인원에 따라서 계약을 할 수 있는 홀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이 홀을 너무 하고 싶은데 이 홀은 무조건 그 요일 그 시간대에 350명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규정들이 있다 보니까 보증 인원도 대략적으로 조금 알아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웨딩홀에서 어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주차, 식사, 그리고 이제 그 접근성, 이렇게 3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뷔페식이 있고 뭐 한정식이 있고 양식 코스가 있고 뭐 중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식사 형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대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날 주차할 때 너무 붐비지 않는지. 간혹 가다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가 지방에 갔을 때도 주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출발했는데도 예식 시간에 늦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속상하니까 주차가 너무 어렵진 않은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를 가지고 오시지 않고 이제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여기랑 멀지 않은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데 다른 게 다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되는지 몇 분 간격으로 운행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조금 조율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신랑 신부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신랑 신부님들의 가장 많은 취향이 들어가는 게 바로 홀 분위기겠죠. 홀은 크게 조금 밝은 홀, 그리고 어두운 홀, 그리고 따뜻한 느낌의 우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체프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나뉘어지는데요. 아무래도 밝은 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사하고 꽃이나 그런 식물 장식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 푸릇푸릇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홀들이 많고, 그리고 어두운 홀 같은 경우는 약간 호텔식으로 조금 웅장하고 스케일이 좀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짝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명들을 활용하는 그런 홀들이 많고, 그리고 혹시나 기독교 예식이나 그런 종교의 색을 띠고 예식을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프로를 또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 특히 신부님들이 선호하시는 웨딩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있을 텐데, 너무 다양하게 다 펼쳐놓고 보는 것보다는 나는 웬만하면 이쪽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를 우선순위를 정해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조율할 부분도 조율이 되고, 그리고 신랑 신부님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웨딩홀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이제 웨딩홀을 직접 둘러보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웨딩홀이라든지 스드메 가격을 기존에는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플래너나 아니면 웨딩홀에 직접 갔을 때 가격이 오픈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불편하셨잖아요. 저도 사실 플래너를 했었지만 그런 부분이 신랑 신부님들한테는 되게 답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에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신랑 신부님들이 한 번에 비교하기도 훨씬 쉽고 조금 비용적으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줄어들 것 같아서 올해 말 정도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빨리 이 정책이 시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웨딩홀에 직접 가야 언제 어느 정도 금액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견적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서울에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웨딩홀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도 웨딩홀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모든 웨딩홀들을 다 가셔서 보고 다 상담을 받으시고 하다 보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보통 웨딩홀 상담을 받으면 1시간 반에서 정말 오래 걸리면 2시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리 빡빡하게 돈다고 해도 한 3군데, 4군데만 돌아도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웨딩홀 투어를 했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시간을 조금 효율적으로, 그리고 저희의 에너지를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역을 추렸어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뭐 하객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강남 쪽에서 하겠다. 아니면 친정 쪽이 강서구 쪽에 있으니까 나는 강서구 쪽에 있는 웨딩홀을 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역을 조금 더 추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거기서 이제 웨딩홀들을 알아보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웨딩홀 분위기, 밝은 홀인지 어두운 홀인지 뭐 이런 걸 보신다든지, 아니면 식사 형태라든지 뭐 그런 주차 방식, 그리고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여기는 진짜 꼭 한번 직접 가서 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만약에 견적이 나랑 맞으면 난 여기서 할 의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웨딩홀들을 먼저 추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곳이 한 5군데에서 8군데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곳을 먼저 예약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그 웨딩홀들을 예약 없이 그냥 방문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따로 안내를 받을 수는 없지만 갔을 때, 그리고 이때는 차를 타고 가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가 차를 타고 갔을 때 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차를 들고 가서 실제 예식하시는 신랑 신부님들이 매주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 웨딩홀은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뭐 신부 대기실이 어디에 있고 하객분들 동선이 어떻게 되는구나.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다 한 층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식사하는 곳이 따로 밑으로 걸어 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거는 조금 번거로우니까 다 한 층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뭐 신부 대기실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다 한 번은 눈으로 쓱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와 실제 눈으로 봤을 때의 느낌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더 예쁜 홀이 있고, 아, 사진은 되게 예뻤었는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네 라고 생각하시는 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다 보시고 그 중에서 한 3군데를 추려가지고 한 달 예약을 하셔서 다 상담을 받으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 이제 사실 제가 보고 싶은 웨딩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더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다양한 웨딩홀의 견적을 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직접 돌아다니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셔도 되지만, 사실 웨딩홀 같은 경우도 당일 계약 혜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조금 아까우니까 실제로 웨딩홀을 돌아보기 전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에 보면 이제 실제 예식을 준비하시는 신부님들께서 포스팅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웨딩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직접 발품 파는 것보다는 더 쉬우니까 조금 예식 시간대와 요일과 그리고 보증 인원이 가까우신 분들께 다 댓글을 남겨서 견적 공유를 요청드리면 다 공유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견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조금 비슷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 둘러보시고 최종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나와 맞는 좋은 플래너 고르는 꿀팁입니다. 이거는 제 유튜브 댓글에도 가장 많이 물어봐 주셨던 거고, 그리고 제 지인이나 한 달이 건너 지인분들께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스드메나 결혼식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분이 플래너이다 보니까 이제 플래너를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그냥 무작정 상담 요청을 해서 직접 만나보고 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분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는 주변에 혹시 결혼한 친구분들이 있으시다면 친구분들한테 플래너를 물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진행했던 플래너님 되게 친절하시고 꼼꼼하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취향을 찰떡으로 알아듣고, 이런 것들을 스타일링 해주셨다. 그래서 나 너무 우리 플래너님 좋아.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한테 그 플래너님의 연락처 같은 걸 물어가지고 직접 연락을 해보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그냥 무작정 가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요. 아무래도 1차 검증이 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주변에 또 여러 분들을 봤을 때 친구는 만족했지만 같은 플래너 분이신데 친구와 나의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스타일이 다를 때 그 같은 플래너님이라도 만족도의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취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친구랑 비슷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저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럴 때는 인스타에 그 웨딩 컨설팅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를 먼저 추리시고 인스타에 땡땡땡 웨딩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웨딩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플래너님들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는 있지만 저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분들 피드를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무래도 그 피드를 보시다 보면 그 플래너님의 스타일이나 취향이 보이실 거예요. 플래너님들이 다양한 신부님들을 만나면서 신부님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진행을 하게 되지만 결국 그 플래너님의 피드에 올리는 건 자기의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예쁘고 만족스러운 분들 사진을 계속 올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플래너님의 취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플래너님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맞춰주실 수는 있지만 그 플래너님이 진짜 그 취향을 가지고 있을 때 스타일링 해주는 거랑 그냥 신부님의 이야기를 듣고 스타일링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플래너님의 피드를 보고 아 이분 나랑 진짜 취향 비슷하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에게 DM을 보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변에 추천을 했을 때 이 방법이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맞는 방법을 찾아서 선택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행 플래너랑 비동행 플래너의 차이점이 뭘까요? 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동행 플래너랑 비동행 플래너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동행 플래너는 말 그대로 드레스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본식 당일이나 촬영 당일이나 이럴 때 플래너가 직접 제가 있는 곳에 와서 제 진행 상황이라든지 제가 원하는 것들이 더 없는지를 직접 체크를 하고 소통해주는 게 동행 플래너이고 비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직접 저가 있는 곳에 오지는 않지만 카톡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하면서 일정을 다 예약을 해주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꼭 체크하세요. 이런 꿀팁 같은 거를 다 사전에 보내주세요. 이런 분들은 이제 비동행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크게 한 가지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고 소통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드레스를 입었을 때 옆에서 직접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드레스 같은 경우는 직접 눈으로 보는 거랑 사진에 잘 나오는 드레스는 달라요. 그래서 사실 촬영용 드레스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 보내드리고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실 드레스 투어 때나 본식 드레스를 고르는 날에는 사진으로 보내드리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행 플래너가 조금 더 좋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게 있는데 약간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비동행 플래너 분께 연락을 하나하나 하기가 귀찮다 보니까 뭐 한 3번 얘기할 거 1번 얘기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거 생겼을 때 그냥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플래너님께 살짝 얘기하면 플래너님이 조금 상황을 보고 잘 정리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동행 플래너를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동행 플래너 같은 경우는 이런 분께 저는 추천드려요. 평상시에 내가 너무 낯을 가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뭐 드레스를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는 게 조금 나는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꿀팁이나 일정 예약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되 직접 마주치는 일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비동행 플래너님이 이럴 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플래너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웨딩 시장이 금액이 완전 다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같은 구성이라도 금액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행 플래너라고 해서 무조건 비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비동행 플래너라고 해서 무조건 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래도 대충 평균적으로 얘기를 하다면 비동행 플래너 분이 조금 더 금액적으로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긴 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가 웨딩 박람회에 꼭 가야 할까요? 인데요. 제가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제가 박람회에 직접 나가본 적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 박람회를 다 구경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답변은 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박람회는 한 번도 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이유를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신랑 신부님들이 박람회에서 가장 기대하는 큰 효과는, 혜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저렴한 가격이고, 두 번째가 이제 뭐 드레스나 스튜디오나 아니면 다른 혼수의 다양한 업체들이 한 곳에 있어서 내가 한 곳에 가서 모든 걸 다 실제로 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인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플래너도 다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갔을 때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스타일을 얘기해서 안내받는 스드메 패키지를 한 3가지 정도의 가격을 비교를 해주거든요. 뭐 이 드레스샵이랑 이 메이크업샵이랑 이 스튜디오 했을 때 금액은 얼마, 그리고 스튜디오가 바뀌었을 때는 얼마 차이가 나고, 뭐 메이크업이 바뀌었을 때는 얼마 차이 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안내를 받게 되는데, 박람회장에서는 금액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신부님의 취향에 100% 맞는 업체를 다 추천을 했을 때는 금액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박람회장에서는 보통 신부님의 취향은 어느 정도 충족을 하는데 금액대가 괜찮은 스드메 업체를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신부님이 나는 친구한테 스드메는 그래도 300은 잡아야 된다고 해서 나는 300에서 진짜 많으면 한 350 정도로 생각했는데 박람회장에 왔더니 200만 원 초중반대에도 진행이 가능하네? 그러면 당연히 박람회에서 계약을 해야지 하고 덜컥 계약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박람회 특가로 진짜 좋은 혜택으로 나오는 업체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모든 업체가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박람회 때 안내는 이렇게 받지만 실제 이제 신랑 신부님들이 최종으로 진행하게 될 샵을 선택하게 될 때에는 이제 조금 더 신부님의 취향에 맞는 샵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실 거예요. 신부님들도. 아무래도 박람회를 가실 때는 처음에 가시다 보니까 너무 다 영어에 프랑스어에 업체들 이름도 너무 어렵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고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진짜 최종적으로 샵을 선택하실 때쯤 되면 신부님들도 이제 인스타에서도 계속 보고 친구들한테도 듣고 하면서 이제 이 샵은 얼마예요? 이 샵은 어때? 약간 이렇게 원하는 샵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샵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보면 결국 금액대가 결국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 박람회장에서 처음에는 가격적인 혜택이 크게 느껴졌지만 최종적으로는 그것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결과적으로 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평상시에 뭔가를 계속 권유를 받을 때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냉정하게 뿌리치지 못하는 극 F인 성향이다 보니까 박람회장에서 제가 그러면 제가 조금 생각하고 연락을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약을 할 때까지 안 놔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되게 언성이 높아지거나 얼굴을 붉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리고 계약을 엄청 망설이면 신부님 그러면 오늘 일단 계약을 하시고 만약에 생각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계약을 취소하셔도 된다. 뭐 일주일이나 3일 정도의 기간 내에만 취소를 해주시면 된다 라고 하면 보통 한 8, 90% 신부님들이 다 계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막상 취소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했을 때 계속 조금 말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세게 나오는 플래너 분들이 있으셔서 제가 주변에서도 그걸로 되게 얼굴 붉히고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일단 하고 취소하지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평상시에 진짜 칼같이 잘 자를 수 있다. 나는 이런 것도 나의 소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딱
칼같이 맺고 끄짐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박람회 가보시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의 분들은 안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과정도 엄청 피곤하다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쯤 가서 나는 드레스도 보고 스튜디오나 이런 혼수들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가시는 건 추천드리는데, 가서 현장에서 뭐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휘둘려서 좀 성급하게 계약을 하고 오시는 거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셀프로 촬영을 하고 싶은데 촬영 드레스 대여는 안 하고 본식 드레스나 이브 드레스만 대여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는데, 이것도 대답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대신 예를 들어 저희가 스드메에서 만약에 스드메 비용이, 저희는 사실 스튜디오 얼마, 드레스샵 얼마, 메이크업샵 얼마 이렇게 지금은 알 수 없고 스드메 합쳤을 때 얼마입니다 라고 저희가 안내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쉽게 스드메 350 중에 만약에 드레스샵 가격이 150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때 촬영 드레스 3벌 그리고 분식 드레스 1벌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촬영 드레스 이거 3벌이 빠지니까, 아니면 촬영 분식 이렇게 2번 중에 한 번은 안 하니까 150만 원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게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금액도 반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보통 본식만 진행할게요, 아니면 촬영만 진행할게요 했을 때 150만 원이 한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로밖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랑 신부님들이 느꼈을 때 금액적인 차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네? 라는 반응을 저도 많이 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드레스샵뿐만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샵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셀프 촬영을 하고 싶으신 이유가, 만약에 뭐 신랑 신부님 중에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지인분들이 진짜 잘 찍으시는 분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컨셉이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찍고 싶어서 하시는 거라면 셀프 촬영도 추천을 드리는데, 만약에 비용적인 부분을 아끼고 싶어서 셀프 촬영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는 금액적인 게 한 2, 30만 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셀프 촬영할 때 소품 준비하는 것도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소품이라든지, 그리고 의상 같은 경우도 준비하다 보면 결국 금액대가 계속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사진을 다 보정하고 약간 이런 데 드는 소요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니, 특별한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금액적인 부분 때문이라면 저는 셀프 촬영보다는 그냥 스드메 패키지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셀프 촬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셀프 촬영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셀프 촬영했을 때는 다양한 착장으로 다양한 느낌을 내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청첩장이나 식전 영상 같은 거에 저희 그 웨딩 사진이 어느 정도 들어가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웨딩 사진이 있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막 드레스 3-4벌 이렇게 입으면서까지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미 촬영을 추천드려요. 그 스드메 중에서도 모든 스튜디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세미 촬영을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촬영이 뭐 5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면 세미 촬영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반 촬영이 드레스 3벌, 뭐 한복 하시면 한복, 그리고 캐주얼 1벌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한다면, 세미 촬영은 뭐 드레스 1벌에 캐주얼 1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꼭 찍어야 하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쨌든 헤어 메이크업은 받고 드레스도 어느 정도 그거 하기 때문에 셀프 촬영이랑 가격을 비교하시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부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이 나뉠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루 정도는 예쁘게 꾸며가지고 공주놀이 하면서 예쁜 사진들을 좀 다양하게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스드메 패키지로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촬영을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뭐 예식장 앞에 세워놓거나 아니면 청첩장이라든지 식전 영상에 들어갈 사진 몇 장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미 촬영으로 해서 스드메 묶어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고, 나는 그래도 10만 원이라도 금액을 조금 아끼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컨셉이 확실하고 그거를 우리는 따로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셀프 촬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몸에 큰 타투가 있는데 촬영할 때 보정 가능한가요?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요즘은 이렇게 팔이라든지 쇄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등 쪽에 타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웨딩 촬영할 때 양가 부모님들이 다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때만 이걸 조금 가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비용은, 그리고 스튜디오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안 가리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촬영할 때는 조금 티가 나더라도 타투 가리는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티커를 붙이고 메이크업샵에서 얘기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컨실러나 파운데이션으로 커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 보면 이게 조명 때문에 어느 사진에서는 이게 티가 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지워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타투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정을 하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 있는 데에서 살짝 보정하는 그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잘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얼굴형 만져주는 정도의 보정으로 생각하셔서 비용을 안 받고 진행해 주시는 곳들도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샵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꼭 진행하시는 스튜디오나 그런 곳에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추가금이 얼마 나올지 모르는 게 싫다. 근데 나는 좀 완벽하게 커버를 하고 싶다. 그리고 특히 본식날 같은 경우는 이게 티가 최대한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건 보정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 타투를 전문적으로 가려주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잠실 쪽에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 가셔서 헤어 메이크업 받기 전에 업체에 가셔서 이제 여기를 커버를 받으시고 헤어 메이크업 샵 가가지고 이제 드레스 입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도 되게 높으셨고, 그리고 커버가 진짜 감쪽같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 메이크업 샵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투를 전문적으로 가려줄 수 있는 그런 샵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버스를 대절할 때 비용이랑 간식이나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사실 저도 제가 제 결혼식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랑 신부님들이 이런 부분은 부모님이랑 조율하거나 주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제가 플래너 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없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버스 대절할 시기가 되고 나서 부랴부랴 찾아보고 알아보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이것도 사실 요즘은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맞춰서 양가 부모님과 조율을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건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많이 진행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친정은 경남 김해 있는 쪽에 있고, 시댁은 서울에 있고, 그리고 오빠랑 저도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식을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보통 예전에는 신부가 있는 쪽에서 예식을 진행한다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오빠랑 저가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식장 보러 내려가
드레스 보러 내려가, 그리고 촬영하러 또 내려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서울에서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정에서 올라올 수 있는 버스를 대절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이제 보통 서울에 계시는 저희로 따지자면 이제 시댁 부모님이죠. 시어머님, 시아버님께서 이제 버스를 대절할 수 있도록 대절비를 부모님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편도로 1시간,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는 가볍게 그 하객분들이 오시면서 심심하지 않게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간단한 뭐 떡이나 빵에 음료, 그리고 사탕이나 젤리, 약간 이런 식으로의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시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편도로만 한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이다 보니까 제가 12시 예식이어서 한 6시에서 6시 반에 출발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침도 준비해야 되고, 예식을 마치고 한 3시에 내려간다고 했을 때 한 7시 반, 8시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저녁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침은 새벽이다 보니까 뭔가 배달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아침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이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따로 하셨고, 그리고 저녁은 내려갈 때 어머님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주셔서 배달을 시키시고, 이제 하객분들 돌아가실 때 같이 버스에 실어가지고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딱 정해져 있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좋은 건 서로서로 조금 배려하면서, 아,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 그럼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을 준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서로 조금 배려하면서 조율을 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웨딩 Q&A를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궁금하셨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셨을까요?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